네, 앞서서 발표하신 두 선생님들은 오늘 학술대 주제인 기준 선생과 관련된 시기 그리고 인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 시기가 제 전공 시기는 아닙니다. 오늘 행주기시 대종회에서 오셨기도 했겠지만 제 전공은 노사 기정진 선생입니다. 그래서 노사 선생 연구를 그동안 한 20년 넘게 하면서 19세기 중반 이후 20세기 전반기에 도학계열 유학자 연구를 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사 선생이 이 복제 선생의 후손이다 보니까 그 관련성 때문에 김인환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 발표를 부탁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마침 또 제가 몇 년 전까지 노사학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어서 노사 선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복제 선생과 관련된 기록도 몇 가지 있었고 또 기준 선생의 조카인 박충원이란 분이 또 저희 선조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밀양박씨 낙촌 공파인데 낙촌 선생이 또 기준 선생에게서 배웠고 그래서 사적인 인연도 있다 보니까 제가 맡아서는 안 되는 발표인데 제가 감히 발표를 맡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것은 호남에 있는 대학이지만 제 고향은 또 충청도입니다. 그래서 충청도 사람이 호남에 가서 호남 유학 연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제 기준 선생과 관련된 제목은 제가 도학사상이라고 했지만 사실 기준 선생은 사상을 연구할 만큼의 자료를 남기지 못하셨습니다. 앞선 발표자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생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나이보다 30년 먼저 죽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50대 후반인데 20대 후반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상을 연구하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족하지만 당대에 이미 문학이 넉넉했고 명성이 조광조의 버금갔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탁월한 학문적 역량을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발표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연에서 가감없이 자신의 소신을 말씀하실 정도로 학문적 역량이 뒷받침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에 대한 이해는 제가 짐작컨대 초보적인 수준은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듣기 알만한 성리학적 저술은 남기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의 연보를 쭉 보면 행장도 보고 하면서 이 아산 지역에 유배 왔을 때 그리고 이배돼서 원성에 있을 때 자신의 가족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커서 여러 편지를 남기고 그 다음에 처남이었던 윤자임에게 보낸 편지, 시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자료에 보면 과학과 관련된 일련의 책들을 열람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왜 저술을 남기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열람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서는 학문적 역량, 사상적 깊이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서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경연에 참석해서 주요 경전을 강론했고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유감없이 제시하였다라고 하는 점에서 채 30이 되지 않은 나이지만 일정한 사상적 기반은 갖추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 유학에 대한 사적인 저술로 대표적이었던 장지연의 조선유교연원이라든가 현상윤 선생의 조선유학사에서 조광조와 함께 김여명연의 대표적인 인사로 기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준에 대한 도학사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술이 없다라는 겁니다. 복제유고나 여러 가지 문집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사후에 주로 시를 중심으로 해서 엮여져 있고 그리고 다른 자료로에 있는 것들을 거기에 보탰던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사상을 다룰 만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1990년대에 고양시에서 고양 파련의 사상과 학문을 검토하는 학술 대회를 하면서 행주기 씨의 장가 들었던 전북대학교 김기현 교수가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연구이긴 하지만 도학사상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더 이상 후속 연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서 말씀드린 그것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 선생에 대한 연구 논문을 살펴봤을 때 기준 선생에 대한 개별 연구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 문학에 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복제 선생의 문집에 주로 시가 많이 실려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준 선생이 가졌던 학문이나 사상적 지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실록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 복제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검토하는 것은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늘 발표하는 논문 자료도 주로 실록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엮어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선생이 학문 그리고 사상적 지향, 토대들을 갖출 수 있었던 기반은 기본적으로 가학 전통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행주기 씨 가문은 가장 번성했을 때는 고려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면 조선에 들어와서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복제 선생의 증조인 기건 선생이 계유정난 때 의리정신을 뚜렷하게 보여줬던 이런 면모가 가학 전통 내에 자리 잡았고, 조부인 기축 선생, 부인인 부친이신 기찬 선생도 비중 있는 문인으로서 관료로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복제 선생이 속했던 가문은 일정한 각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가학 전통도 당시까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던 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친이 돌아가셨지만 모친의 배려 그리고 형제와의 학문 연찬 이런 것을 통해서 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들은 가학 전통이 일정 수준에 다다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학을 기반으로 해서 모친의 배려하에서 형제들과 착실하게 학문을 익혀나갔던 이런 것들이 유년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에서 특히 기준 선생이 가장 학문적 역량이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7살 때 소학을 깨우쳤고 13살 때 물리를 통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성취를 보였기 때문에 기 씨에게 뒤를 이을 만한 후손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신이 가졌던 학문에 대한 지향의 텍스트는 주로 정주학 계통의 것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분이 자신의 학문적 기반을 닦고 사상적인 지향을 갖추는데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는 19살 때 조광조와 함께 송도에서 이렇게 경전의 이치를 탐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정자와 수성 공부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이것이 사림계열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김정직과 김경필로 이어진 사림의 학문적 전통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선 선생님들도 발표하셨지만 1514년에 바로 과거에 급제해서 권지승문원 부정자로 제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로 홍문계열 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으면 맡을 수 없는 관직에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출사하기 전에 이미 학문적인 사상적인 체계가 갖춰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과거 시험의 답안으로 제출한 입사도라고 하는 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정자와 주자에서 제시되어졌던 정치론이 가감없이 제시된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도 다시 언급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준과 함께 항상 같이 거론돼야 할 인물은 처남이었던 윤자임입니다. 윤자임 같은 경우는 기묘 명연 중에 대표적인 인사이고요. 이 처가 쪽 인사입니다. 처남인데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기준 선생의 부인은 평판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실록 자료를 보면. 대신 처남은 굉장히 출중했던 인물이었던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윤자임과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이 학문적 동지로서 사상적 지향을 함께하는 인사로서 했던 것들. 그래서 혼맥으로 연결된 집안 인사들과도 서로 소통하면서 학문과 사상적 지향을 공유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에서 기준이 보였던 도학사상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본다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절의를 중심으로 한 도통론을 명확히 제시했던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전까지의 도통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근 중심으로 정리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성종대 이후에 주로 보이시는 것처럼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도통론이 제기되어지고 기준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어서 정몽주로부터 비롯되어져서 김종지, 김경필로 이어진 도통의 계보를 명확히 했고 이것을 통해서 정주학적인 전통을 확립하고자 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도통론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과 사상이 바로 정통성을 가지는 것이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가 개혁 정치가 정통성에 입각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사육신의 복권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의리지향의 학문, 사상 이런 것들을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들은 당시까지 있었던 사장 중심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고 도학교육을 강조했던 측면입니다. 단순한 경전을 외우는 것 차원에서 벗어나서 바로 의리 실천의 근거와 명물을 확립하고 일상에서의 도덕 실천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향점들을 명확히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당시까지의 사습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고 특히 사장 중심의 학문, 풍토에 대한 근원을 과거시험이라고 지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의 원천을 유승조라고 지목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유승조에 대한 비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긴 합니다. 대신 제가 발표 자료에는 좀 적어놨지만 칠서원회 같은 것이 혹시 이런 사장학의 원천이 유승조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사장 중심의 학문 풍토를 비판하면서 기준이 강조했던 것들은 도학의 정착과 확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학을 중심으로 한 동몽교육, 어린이 교육에 관심을 기울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 도덕 실천을 강조하는 그러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기준만이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사림계열의 문인들이 공통적으로 소학을 중시했던 경향들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것과 결부해서 마찬가지로 기준도 소학을 강조하는 측면들이 확인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학 교육과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의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그저 출세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에서 좀 벗어나서 바로 도덕 실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학교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기준의 입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러한 견해가 기준만의 견해는 아닙니다. 당시 살인파 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제시한 것들은 바로 도학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기준의 생각이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주목되어지는 것은 이제 심학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앞서서 김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근사록을 굉장히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사록을 심학의 길잡이이자 핵심이다. 그래서 이 책을 힘써 공부해서 존양성찰이라고 하는 바로 도덕적 실천이죠. 공부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존양이라고 하는 미발시의 공부, 그 다음에 이발시의 공부인 성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마음을 다스리는 요법이 근사록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도학이 실현될 수 있는 정치적 실천이 가능하다라고 본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사록을 마음 공부와 결부해서 강조한 것, 이런 것들은 개인의 도덕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결국은 백성을 위한 정치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기준의 생각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전국적인 목표와 연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근데 이런 기준에 보였던 것들이 바로 성리학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이해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데에서는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조정에서 성리대전에 대한 이해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논의 속에서 충분하지 않다. 대신 그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21명을 선발하는데 그 가운데 기준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리대전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게,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뭐 조광조를 비롯해서 사립계열에 있는 학자들이 성리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자신의 논의를 전개할 정도의 수준까지 다다랐느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향점에 있어서는 바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해를 갖추고 있어서 바로 근사록에 대한 관심, 이 성리대전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고, 이러한 것들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 이후에 안처순이 근사록을 간행하는데 기준이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되고, 심지어 안처순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게 발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기준이 당대의 상문적인 위상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학문과 사상에 대한 지향 속에서 바로 기준이 가졌던 기본적인 생각은, 특히 경연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한 경전에 대한 이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성학군주론적인 입장에서 대학과 대학 연희들에 대한 경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인사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신제가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특히 효제에 대한 실천을 강조하는 면모가 기준에게서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준이 다른 무엇보다도 강조했던 것이 효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상 정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은 효제를 실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바로 임금이었던 중종에게도 바로 형정이 아닌 도덕의 실천, 효제의 실천을 강조해서 이것을 통해서 도덕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생각을 펼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첫 발표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이런 신시보기 상소와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그래서 양시 양비론적인 입장에서 선회에서 바로 철저하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옳음을 추구하고자 하는 기준의 견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이 발표 자료에도 이때 기준이 제시했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98조 인용문 보시면, 대범 천하일이란 옳음과 그름 두 가지뿐인 법이니 어찌 한 가지 일이 양시 양비할 이치가 있겠는가. 옳은 듯 하면서도 그른 것이 있고 그른 듯 하면서도 옳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만일 털끝만큼이라도 차후가 있으면 반드시 한편에 치우쳐 따를 바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혹시 누가 그 틈을 노려 사뜩한 의논을 하여 사람들의 귀를 혼란시키게 되면 시비가 전도되고 조정이 시끄러워져서 생기는 화란을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바로 기준과 윤자임이 함께 올렸던 상소문의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바로 양시 양비론에서 벗어나서 옳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도학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생의 안정을 기반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민생의 안정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기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바로 지치주의를 진행했던 조광조가 펼쳤던 시책들과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짧은 생애를 살면서 보여줬던 치열했던 기준의 면모, 이런 것들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근수 같은 사람은 당시 기묘문인들, 기묘사림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면서 기준을 김정, 김구와 함께 대표적인 인물로 거론했고, 특히 정주학이 형성되어질 수 있는 기초를 닦은 인물로 기준을 평가했습니다. 특히 기준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곤이 윤구와 기준의 문장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기준의 문장은 유사의 문장이고 윤구의 문장은 문사의 문장으로 기축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글을 잘 지으는 차원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학문과 사상,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준의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은 기준이 남긴 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보다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성리서를 제시하는 단계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당대 같이 활동했던,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로 회제 이연적이 있는데, 회제 이연적과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충분한 업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거죠. 너무 짧게 살다 갔다라는 거죠. 제 나이 때까지만 살았어도 굉장히 풍부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죠? 율곡 같은 경우도 49에 돌아가셨는데, 율곡 선생도 49이란 길지 않은 생애 동안 그 출중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근데 율곡보다도 더 짧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록 많은 저술을 남기지 못했지만 조선 성리학이 만개할 수 있는 예비적인 사상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행여라도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한다라고 하면 윤자임과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발표문 각주에도 좀 달아놨는데요. 윤자임이란 인물이 좀 이 시기에 주목해 봐야 할 인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자임 같은 경우가 제가 발표문 뒷 각주에 좀 달아놨는데요. 이 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글을 써서 기준과 함께 공유하면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 시기 이후에 천명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화되어지는데 그런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송 선생님이 이제 성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성리학이 추구하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고 도덕적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의 근거가 도덕적 본성이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데 그 도덕적 본성의 근거가 천명이라고 하는 천리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우주자연의 이치에 대한 검토, 이제 이 우주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개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본성이고 그러한 본성으로서 갖춰져 있는 도덕성의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학문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천명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이 자연, 천에 대한 이해가 근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윤자임과 기준 선생이 같이 검토했던 하늘에 대한 검토 내용들 이런 자료만 좀 더 본격적으로 확보되어지고 그런 것을 검토한다라고 하면 여기 성리학이 만개할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의 구축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천상도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 의리학적인 측면에서 천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기 확정할 수는 없지만 천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과 연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자료가 없어서 확인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분의 사상이 이 후대에 연결될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 같은 경우가 이제 친인척 자제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다라는 것들이죠.
외조카인 박충원 제 선조이십니다. 예, 이분이 기준문화에서 학문을 익혔고 이분이 바로 복제유고의 서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인물은 조카인 기대승입니다. 고봉 선생입니다. 고봉 선생의 아버님이 바로 기준 선생의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장 기준과 의기가 투합됐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기대승이란 분과 연결되어지는 것들이고 부친인 기진으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과전 기운으로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었고 기대승 선생이 조정에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 인식들을 보여줬던 것들도 이 기준 선생에게서 비롯되어진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당대와 그 이후에 호남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행주기 씨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관향이 지금의 고양시죠. 그런데 이 사화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주요 가문들이 호남으로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봉 기대승 가문은 지금의 광주 광산구에 그리고 여러 형제는 장성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남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서 바로 호남 유학이 성장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기준 선생입니다. 그래서 교유에 있던 인사들도 대체적으로 호남 살림의 비중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들입니다. 비록 호남에서 낳고 자라지 않았지만 사후에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기준의 형제인 기원, 기진 이런 분들의 후손이었던 기호관, 기정진, 기우만 이제 이런 분들이 바로 기준 선생의 유고들을 재편집하고 현양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미친 것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아산의 인산서원에 기준 선생이 추배되어졌고 온성에 또 서원이 건립되어지고 그리고 서원 회철령으로 인해서 아직 복설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준 선생은 짧지만 강렬하게 삶을 살았고 그 영향도 일정하게 지속되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좀 있습니다. 인산서원과 관련해서 제가 그 서원 복설 신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19세기 서원 해철령 이후에 복설 신설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이 충청도 지역이 복설하는 서원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유림의 공의에 의해서 복설되어지고 신설되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호남이나 영남은 상대 부분 많이 되어 있는데 충청 지역은 좀 안 된 것이 있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서 지역사회의 의논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오늘 시에서도 오고 의회에서도 오셨으니까 재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복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